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사 결론의 가닥, 이미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규정했던 것과 묘하게 겹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언론이 또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다, 또 청와대가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던 것일까요? 연말인데요. 이 사건으로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착란까지 앓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혹시 이 국면은 정상인 사람을 오히려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생깁니다. 팟짱은 오늘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모경이 민정수석실의 회유서를 한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 뒤로 여러 주장과 억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회유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첫 번째 정당 해산 심판 사건.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내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과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을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빨라진 이 사건, 어떤 정치적 목적은 없는 걸까요? 오마이뉴스 이병한 법조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문을 연 임시국회가 현재 파행 중인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정윤회 파문, 또 전당대회로 후끈 달아오른 당 분위기, 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4주차를 지나고 있죠. 이제 곧 5주차로 다가서는데요. 이 사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혹의 꼬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의 회유설인데요. 오늘은 이 점과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자, 어제 검찰 수사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신 바 있으신데요. 남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한경위, 이 한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청와대 회유설은 이 처음 보도한 이 JTBC와 네. 청와대가 지금 대립하는 구도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 그 JTBC가 이제 녹취록이 있다라고 네. 하면서 청와대를 좀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대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한경위를 회유를 했다면 어떤 내용을 했을 것이냐.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의 한 가지는 이제 한경위가 JTBC 쪽에서 밝혔다는 것은 이제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왜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의자를 그러니까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접촉해서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네. 자백을 하면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그렇죠. 지점이 네. 문제가 수사에 되고요. 개입을 한 거죠, 청와대가. 예, 수사에 개입을 한 것이고요. 네.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검찰이 이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네. 분명히 수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한경위에 대한 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경위는 상당히 그 최경희의 자살로 인해서 네.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네.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 착란해 있다. 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죠. 예. 하면서 그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그 변호사들의 입을 통해서만 지금 한경위의 입장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한경위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들이 대리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한경위가 지금 입을 열어서 이 회유설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좀 밝혀야지만 그 진모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한경위와 접촉한 그 JTBC 쪽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한 바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이 사람이 정신 착락 이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상황 아니다. 물론 굉장히 지금 굉장히 이제 예민한 상황이고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이거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것은 맞다. 이런 정도로 전하던데 이거 참고삼아 청취자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경위 측의 변호인이 계속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한 차례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 변호인이 과거에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에 변론을 했었던 것으로 청와대 측 변론을 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변호인의 역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자들한테 직접 막 문자도 뿌리고 말이죠. 상당히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기 두 명의 변호인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경위에게는 두 명의 변호인이 있고요. 이 두 명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이전에 네. 최경희와 함께 자살한 최경희와 함께 네. 두 사람이 그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간 적이 있는데 네. 갑자기 그 다음날 선임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선임하지 않겠다라고 한 뒤에 이 지금 두 명의 황아무개 변호사와 최아무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요. 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사건 때 네. 이 청와대 인사에 그 변호를 맡았고 다른 변호인도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던 그 서초구청의 그 암흑의 과장이 있습니다. 그 아들로 지목됐던 그 학생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진 혐의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의 변호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 조호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변호를 했고요. 네. 또 서초구청의 이암흑의 과장을 변호했던 이 두 사람이 현재 한경위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 되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그런 면에서 지금 청와대 회유서를 폭로한 네. 한경위의 변호를 이 사람들이 맡고 있다는 게 이제 좀 사람들의 의구심을 좀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들이 좀 했던 행동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약간 과하다, 오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정도로 네. 당일 JTBC 보도가 있었던 날 문자를 무려 4통을 보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래서 계속 기사를 아예 내지 말아달라. 네.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JTBC 인용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거를 거듭해서 했는데요. 네. 사실 이런 행위는 기존에 다른 변호인들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뢰인을 이렇게 옹호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에 있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좀 보기 드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인데 한경희 측의 황모 변호사가 한 언론사하고 통화를 했던데 치료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적정 시점이 되면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변호인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한경희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참 이 검찰 수사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지만 지금 또 한 가지 한경희를 둘러싼 네. 이야기가 이제 한경희 부인의 이제 증언입니다. 네.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한경희 부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한경희가 되게 강압 수사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경희가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열쇠의 용도를 검찰에 밝히지 못해서 네. 검찰이 한경희의 부인을 검찰 데리고 와서 참고인 조사를 하면 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네. 이제 수갑을 차고 있었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표정이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한경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네. 좀 걱정이 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뭐 병원에 현재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주변에는 검찰과 좀 뭔가 청와대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변호인들 네. 그리고 부인도 쉽게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한경희가 놓여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경희가 어떤 말을 꺼낼지 네. 지금 뭐 합리적 의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경희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좀 네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상 한경희 자체가 굉장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함께 이 문건 유출의 그러니까 그 주모자로 지목이 됐던 최경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 사건을 핸들링해야 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립무원의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어려움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면서 무엇보다 청와대 문건, 이른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이 문건은 사실상 좀 그 소강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내주에는 나오는 겁니까? 예,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요. 네. 크리스마스 전에는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랬는데요. 네.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이게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네. 그때까지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몇 가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청와대 이 개입설, 청와대 회유설이 네. 좀 어느 정도 해명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수사는 정리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건의 유출 부분은 이 한경희와 최경희에게, 네. 그러니까 박관청 경정은 두 가지 혐의를 다 받는 겁니다. 네. 이제 명예훼손 부분 문건의 내용을 이제 거의 이제 박관청 경정이 다 만든 걸로. 자체 생산해낸 걸로. 네. 이게 박지만 회장에 대한 미행설이 담겨 있는 문건이라든가 정윤회 씨의 그 국정 개입이 들어있는 문건, 이 문건을 다 박관청 경정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낸 찌라시 수준의 문건인 걸로 되어 있고, 네. 이거를 박관청 경정이 반출을 하면서 한경희와 최경희가 이거를 불법으로 유출한, 네. 이거를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로 뭐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한 달 가까이 진행되어 온 이 사태가 네. 결국은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문건을 찌라시고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 그렇게 말했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그대로 일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박관천 경정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내 입은 지퍼다. 이게 열리면 굉장히 큰 일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관천 경정도 자신이 그동안 비밀을 지키고 정보 업무를 해온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박관천 경정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실제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잘못을 조금, 좀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걸 수도 있겠죠. 자기가 지금 아직 다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뭐 자신이 뭐 물론 유출에서는 자신이 주범은 아닌 거죠. 이제 네.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한 혐의가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세상에 공개되게끔 유출하지는 않은 사실인데 네. 문건 작성에 있어서 더 이 본인은 더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보를 모아서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게 사실상 정윤회 씨와 청와대를 통해서 찌라시로 정리가 되고 있고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도 뭐 찌라시나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폄훼하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이야기 나왔던 것보다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하천 경정으로서 약간 코너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오는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할게요. 그 소위 그 미행설, 그 박지만 회장의 미행설 문건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뭐 정윤회 씨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박지만 문건은 아직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박지만 문건이라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이 뭐 상식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일보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박지만 회장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박지만 회장이 이걸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했으니까 청와대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이 박지만 회장 문건은 이 100여 장에 달했다는 이 박지만 회장의 문건에는 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 이것도 박하천 경정에게 만약에 작성한 거라고 한다면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윤회 문건을 뭐 청와대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 박지만 문건도 단순한 찌라시 수준인 건지 네. 아니면 어떤 미행의 실체가 담겨 있는 건지 네네. 뭐 미행을 한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게 담겨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문건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청와대에서도 이거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 뭐랄까요? 짜증스러운 태도를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식으로 뭐 신문마다 다 지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니들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처음에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전달됐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이제 민정수석실에 전달됐다라고 지금 확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네. 청와대가 이 문건을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청와대가 문체부 국과장 인사 개입 문제에 대해서 네.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한경위의 그 회유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없습니다. 그죠? 전혀 한 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박지만 문건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국회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회 운영이 오늘도 열리지 않는 거죠? 임시국회 네, 좀 파행 얘기도 있던데. 예. 네, 지금 사실상 그 야당이 네. 운영위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네. 걸었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우윤근 원내대표가 그 운영위 개최가 그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선결 조건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긴급 현안 질의가 끝났고요. 이틀 동안 진행됐던 그리고 이제 각 상임위가 열려야 됩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 각 상임위가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해서 29일 날이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 네.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어쨌든 상임위가 모두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도 역시 열려야 됩니다. 네. 뭐 거부한다고 해서 뭐 못 열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열리는데 야당은 하루빨리 운영위를 소집해야 된다. 운영위부터 하고 이제 법안 처리를 하자라는 쪽이고요. 네. 새누리당은 그게 아니다. 지금 법안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법안부터 논의한 이후에 운영위를 해도 된다. 네. 운영위를 급하게 소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정현 그 의원이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바에 따르면요. 네. 지금 이 운영위 자체를 절차적으로 앞당기거나 검찰 수사 이전에 운영위를 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이 검찰 수사 발표한 이후에 운영위를 열게 되면은 사실 검찰 수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이랬다. 네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만약에 열리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할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영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쉽게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암울한 기운이 계속 감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내일 오전 결정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과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빨라진 정당해산 심판 사건. 오늘은 오마이뉴스 이병한 법조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이병환입니다. 네. 자,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한철 소장의 10월 건배사가 적중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달이었죠.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네. 박한철 소장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 선고를 하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식사 자리에서였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얘기가 이제 현실화된 상황인데 네네. 사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네. 일종의 약간 바람이 조금 섞인 발언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을 할 때가 10월이었고 네. 그 이후로 한 2차례나 3차례 이런 정도로 그 통진당 사건 변론기일이 더 진행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변론 기일, 마지막 기일로 잡혔던 게 11월 25일이었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도 사진이나 보도된 거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문서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많이 쌓였었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은 그런 분량, 예. 약 17만여 쪽, 그렇죠. 16만 7천여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정도의 기록도 있고 그 기록의 양이나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번 사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2심 항소심 판결까지는 판결이 나왔지만 네. 양쪽 다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결이 지금 전망되기로는 내년 1월 중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 테는가라는 생각을 할 거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네네. 이런 모든 전망 또는 예측들이 다 빗나가고 네. 어제 정식적으로 19일 날 이틀 뒤에 오전 10시에 선고기를 잡았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원래 박한철 소장이 10월에 그런 그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변호인들도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 빨라도 내년 봄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기록만 17만여 쪽 그러니까 아파트 7층 높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다 검토하고 그러려면 이게 과연 그렇게 빨리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전부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급하게 내일 결정을 하게 된 건 도대체 그 뭐 정치적 배경은 없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사건입니다. 첫 번째 공개 변론을 시작한 게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그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어떤 발단이 됐던 또 중요한 근거가 됐던 이석기 의원의 형사 재판이 아직 그 대법에 계류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헌재가 대법에 앞서서 결정을 내리는 게 과연 상식적인 거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처음에 법무부, 그러니까 이건 청구를 제기한 주체는 법무부니까 네. 범정부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법무부에서 그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까지만 해도 네. 이석기 아로 사건 이 사건으로 촉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놓고 봤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네. 당시에는 이석기 아로 사건이 또 놓고 봤을 때 그 비밀 조직이라고 하는 아로가 네네. 목적이나 활동 등등으로 봤을 때 통합진보당의 가장 이제 좌지우지하는 핵심 조직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도 음, 그 위헌성이 있다라는 네네. 논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게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었지만 네네. 그 당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직 첫 이 재판에 대한 그 사건, 이석기 아로 사건에 대한 첫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이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까지 하는 것이 과연 적당하고 타당하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소가 제기가 됐고 네. 그 이후에 그 사이에 그 이석기 아로 사건은 1심, 2심에 대한 판단은 나왔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뭐 청취자 여러분이 다 아실 테고요. 네네. 아직 이제 결론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단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 전반적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네. 청구도 그렇고 선고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요. 네네. 근데 사실 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네. 뭐 기록의 방대함이나 또는 그 이석기 아로 사건과의 연관성 등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네.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반론을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심리가 네. 그동안에 되게 빡빡하게 즉 네. 뭐 3주에 한 번, 처음에는 2주에 한 번도 하다가 조금 너무 힘드니까 3주에 한 번 정도씩 매달 진행돼 왔고 네. 즉 그 말인즉슨 기록은 계속 보고 있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기록이 아무리 방대하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1년여에 걸쳐서 네네. 계속을 해왔기 때문에 기록이 많은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론을 할 수는 있을 것이고요. 네네. 또한 이석기 아로 사건의 확정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 이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네. 엄밀하게 얘기해서 네. 이석기 아로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과 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청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하나는 그런 수녀회 수사회 네. 거기서 또 수사회에서 뭐 회합 등등에 있어서 뭐 내라는 네. 내라는 뭐 예비 뭐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형사적으로 죄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이고 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청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 대한 해석 문제이니까 네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완전히 같은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법조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네네.
하나가 유죄 또는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곧 바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기각 또는 인용으로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지만 서로 영향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그렇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대법 판결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네. 또 이제 그 반대로 네. 이제 법원이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는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너무 빠르다라고 네. 지적한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같은 사건은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도 얘기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간에 또 꼭 그런 기록의 방대함이나 또는 이제 본 사건에 이 아직 확정 판결을 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 사실 정당해산 심판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사례라고 들 수 있는 나라가 독일과 터키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두 나라 다 현재 우리가 만약에 내일 그 선고가 내려지면 약 1년 정도 만에, 네. 1년하고도 14일 정도 만에 이제 선고가 결론이 내려지는 건데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속도전을 내는 듯한 특히 이제 그렇죠. 독일의 경우에는 무려 이제 1950년대 공산당 해산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제 5년이요. 4년 7개월이 걸렸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이것은 정당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적 의사 결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여전히 있었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제기가 됐던 것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의 경우에 독일은 한 5년, 터키는 한 2년 이렇게 걸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정도로 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히 이것을 검토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외국은 좀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처리해 왔는지요? 이제 제가 외국 사례를 꼼꼼하게 다 이렇게 정확하게 뒤져서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취재한 상황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년여가 걸렸는데 그것도 좀 안을 들여다보면 네. 심리가 종결되기까지는 약 3년여 가까이 걸렸고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즉 네. 재판관 숙고를 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심리를 여는데 1년 조금 안 되게 걸리고 또 숙고하는데 약 한 달이 안 되게 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대비가 많이 되죠. 네. 실제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데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으니까는 물론 헌법적 사안이긴 하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사실 정치적인 그런 사건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나라의 정당이라는 것이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라고 정부가 들고 온 거니까 네네. 당연히 그 들고 온 대상에 되는 그 정당은 이제 그 집권당과 반대되는 입장이 당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정치 탄압 논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통합진보당에서 대응하는 논리 중에 한 가지는 네. 그 지난 대선 당시에 이정희 대표 그 당시 후보였죠. 네. 후보가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네네.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프랜카드 등 각종 유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느 쪽 반대쪽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 즉 정치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 소가 제기가 됐을 때 네네.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네. 아마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이 결론이 날 때까지. 아, 예. 보통 이제 그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런 좀 난처하고 힘든 사건이 있을 때 굉장히 오래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네, 미뤄두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음. 이 사건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말이 돼야 네, 결론을 낼 것이다. 결론이 낼 것이다라든지 또는 네. 그 대통령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야만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네네. 전망인데요. 음, 사실 그런 전망이 모두 보기 좋게 빗나간 상황이죠. 그러네요. 1년 만에 네네. 19일 날 내일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딱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병환 팀장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니까 12월 19일 굉장히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네. 날인데 방선 2주년에 이런 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 또한 또 주목해 볼 만한 키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보면 네. 지금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쪽으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까? 기자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법원 판결도 그렇지만 대법원 그 헌법재판소의 선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를 예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알리고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도 사실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 정당해산 이번 심판심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상 최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헌다 사건도 1번인데 2013 헌다 1번인데 1번 사건. 예. 네,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판례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상하는 게 힘들고 네네. 사실 이미 있었던 또 한 번의 헌정사상 최초였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네. 그 경우에는 결론을 예측하기가 너무 쉬웠던 게 네네. 그 심판 청구를 하고 그 헌재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그 사이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적 판단이 이미 다 내려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헌재의 선고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에 참 예상하기가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었죠. 네네. 반면에 그해 10월에 있었던 신행정수 특별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는 위헌이냐 각하냐 이 문제보다도 이제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예측할 수 없었던 관습 헌법론을 꺼내 들어서 헌재가 위헌을 내린 적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등등의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네. 이번에 헌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정부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냐, 아니면 네네. 기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전반적인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 심리가 진행이 되고 또 선고일이 잡히고 하는 것이 네. 통합진보당 쪽에 좋지만은 않은 사인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좀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통합진보당에게 그리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정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나오고 있는 사인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예측할 수 있다. 네, 스럽게. 조짐이랄까, 사인이랄까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네. 역시 법조 기자 보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주목되는 4명의 재판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사실 일단 어저께죠. 네. 어제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인 걸로 이제 취재를 되고 있는데 네네.
한 9명이 평의를 열어서 네네. 기일을 내일 모레 이틀 뒤인 19일 오전 10시로 잡은 거거든요. 네. 그 기일을 잡는 그 절차적인 문제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다수만 그렇게 이제 합시다 하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몇 명이 그렇게 19일로 잡읍시다라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네. 최소 19일로 잡혔다는 얘기는 9명 중에 5명, 최소한 5명은 이제 더 이상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네.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물론 그 판단의 그 내용이 과연 그러면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문제는 모르는 상황인 건데 네. 어쨌든 내렸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바로 좀 결론이 뭐다라고 얘기하기도 또 좀 쉽지 않은 거는 그 기일을 잡는 일반 절차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결정이 되지만 네. 그 정당 해산 심판에서 정당이 해산되기 위해서는 즉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네. 6명 이상 최소 6명 매직 넘버가 6명이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근데 5와 6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번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 5대 4, 즉 네. 인용과 기각이 5대 4가 되면 네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 기각이 되는 거고 네네. 6대 3이 되면 한 숫자 하나 차이지만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헌법재판 5기 헌재의 구성이 네. 매우 보수적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전반적인 성은 놓고 깔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사이에서 여러 가지 등을 놓고 고려해 봤을 때 박한철 헌재 소장이나 네. 이정미 재판관이나 김희수 재판관이나 안창호 재판관이나 서기석 재판관 네. 이런 이제 5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향이 이렇다라고 하는 네.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이제 거기에 제기되지 않은 4분 네네. 이진성 재판관, 김창동 재판관, 강희원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렇게 네네. 4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네네. 여기에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정치권 안에서는 뭐 7대 2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완패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전망들도 내놓고 있긴 한데요. 그나저나 법조 기자들이 뭐 헌재에서 분석 기사도 쓰지 마라. 만약에 잘못 쓰면 1년 동안 출입 정지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기자들이 기사 쓰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네. 원래 이제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네.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네네. 그것이 갖는 무게감이랄까 또는 이제 사회적 합의랄까 존중도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리 이제 엠바고를 거는 거죠. 물론 근데 말이 엠바고라는 것도 좀 웃긴데 엠바고라는 거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렇죠. 그것을 비부도 전제를 하는 건데 사실을 알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막 짜맞추고 막 그런 것들을 막 남발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거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얘기 같은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이 진보당이 해산되면 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게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단 비례대표 부분은 네. 내일
그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 네. 또 명문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네. 그걸 맞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네.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풀릴 수도 있지만 네네.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법정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내일 그 판결문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불복 절차는 아마 현재로서는 그 법률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정치권 또는 이제 통합진보당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당은 해산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창당이나 또는 음. 상당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도 사실상 동일한 정당 명칭이나 네. 또는 동일한 강령 이런 음. 것들은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되면 예. 그러면 다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정당 이름이라는 게 네네. 굉장히 많이 이제 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통합진보당이 약칭이 진보당인데 네. 통합진보당은 안 되지만 진보당은 또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현실에서는 해석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 자르듯이 무엇은 된다 안 된다 이것이 현상으로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또 많이 발생하는 사안마다 맞춰봐야 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케이스별로 좀 따져보고 또는 또 분쟁의 여지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결정일이 금요일이냐? 이것도 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왜 금요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하기가 네. 그 부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는 게 좋지 않죠. 일각에서는 주말 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이런 중대 발표를 원래 금요일에 하지 않고 하는 것이 통상인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나 분석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팟짱 내일은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하고 이 점 더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병환 팀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병환 법조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